가끔 학원에 쉬는 시간에 가보면 이제 전화기에 전화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도 친한 친구들은 제가 뭐 이제 하는 일을 아니까 저녁 7시 이후 그다음에 뭐 낮 한 2시까지는 연락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놓거나 뭐 이러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7시 20분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 급한 일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돼? 어디 학원, 어디 수업이, 오늘 수업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있죠. 그랬더니 노는 거 뭐 수업 없으면 놀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왜 그런 의도로 전화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웃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학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원은 삼박자인 것 같아요. 수강생도 그다음에 학원의 관리자분도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면 학원이 되게 잘 돌아가서 결과물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 여기 학원이 있는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와서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삼박자가 잘 맞으면 합격률이 높은 거고, 그게 뭔가 이제 삐그덕거리면 이제 저랑 여러분들처럼 맨날 선생은 소리 질러 쌓고 수강생은 치질 공부 안 해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삐그거리는 거고, 또 어떤 학원은 선생님하고 학원하고 삐그덕거리는 학원도 있고, 왜냐면 가기만 하면 막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수업을 다니면 되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학원에 사람인지라. 근데 그 이유가 수강생 때문에 가기 싫은 학원도 있어요. 가면은 아유 내가 오늘은 또 여기 가서 얼마나 또 소리를 지르다 올까 이 생각하면 가기가 싫은 학원도 있고, 가기 싫은 그런 학원도 있고, 여기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학원은 원장 얼굴이 그렇게 뵈기 싫은 거예요. 그런 학원도 있어요. 꼴 보기 싫어갖고. 그래서 여기는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 못 뵙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학원밥 한 7, 8년, 만으로 한 7, 8년, 지금 10년째 하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럴 때가 제일 맥 빠져요. 그래서 딱 왔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으면 되게 급한 상황이니까 전화를 한 걸 거잖아요. 근데 전화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대뜸 첫 마디가 수업 중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화가 왔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학원에서 전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수업 끝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화를 보통 해주세요. 그래서 좀 급한 상황이면 한 2시 10분쯤에 전화가 오거나, 2시에는 거의 대부분 수업이 끝나니까 그렇게 오거나 그러는데 의외입니다. 153페이지 가시고요. 원장님도 나가는 학원인데 153페이지 가시고 금융론 가실 거고요. 금융론도 시험 문제는 한 6개쯤 나오는데 보통 얘는 5개에서 6개, 적게 낼 때 한 5개, 많이 낼 때 6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목표는 한 3문제 정도 맞추실 거.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딴 게 아니고 금융의 개념, 종류, 그 다음에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돈 상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원리금리 등 원금리 등 체증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런 것들 정리할 건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웬만하면 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 그래서 그게 한 2-3문제 정도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다 맞춰주시고, 얘도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 외우실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법조문 외운 부분 안에서 나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이상한 부분 나오면 틀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미련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맞춰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다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론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금융의 개념, 기능, 종류 이런 건데, 이 종류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서 좀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153페이지 가시면 금융의 의의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담보로 융통하는 걸 말한다. 틀리게 낼 만한 지문은 없죠. 그래서 개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기능은 진짜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이 지문 자체가. 틀리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틀리게 낼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 물어볼 때 부동산 금융은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집 살려고죠, 뭘. 그래서 국민들의 주거 부담 능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생산과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뭐 주택 구입이 쉬워지도록 도와주는 게 금융이다. 뭐 이런 기능들 물어보니까 참고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류 갖고 시험 문제 있는데 그 양거래 1번에 있는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은 나왔을 때 혼동만 안 하시면 돼요. 가끔씩은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념 물었었죠, 개념.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한테 돈 빌려주는 걸 말하고, 주택 개발금융은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는 걸 말한다. 뭐 그래서 개념 정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 그 두 개의 구조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동 안 하시면 됩니다. 혼동 안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주택 소비금융의 일종인 저당대출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뭐다? 개발금융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거보다는 훨씬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54페이지에 있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또는 지분권을 판매해서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 그래서 얘는 일종의 투자받는 형태랬죠. 투자받는 형태. 그래서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를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3번에 있는 지분금융 방식에는 주식회사가 공모에 의한 증자를 했다. 그럼 이건 주식회사가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와 같은 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받았다.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지분금융의 형태로 봐야 되겠고, 부동산 투자 펀드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형태니까 이것도 다 지분금융의 일종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들은 공통적으로 다 투자받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고, 이에 반해서 부채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남의 돈을 조달하는 걸 부채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종류 중에서 부채금융의 방식 중에서 부동산을 담보할 때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는 저당금융, 또는 아예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하고 돈 빌리는 신탁금융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BS나 ABS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아니면 다른 자산을 담보로 했던 돈을 빌린 걸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들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빌린 걸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에 속한다? 부채금융에 속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금융 방식들 쭉 나열해 놓고 지분금융인 거 고르세요. 또는 뭐 부채금융인 거 고르세요.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몇 가지 정리하실 거 있었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했던 거 세 가지.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장단점.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PF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PF라는 건 사업주가 전통적인 금융방식, 전통적인 개발금융에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또는 사업주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해서 누구로부터?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던 형태가 전통적인 개발금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PF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즉 부동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주가 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진행할 프로젝트 회사라는 별도의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이 회사는 얘가 만들었지만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 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만드는 회사라 그래서 모회사, 얘는 만들어지는 회사다 그래서 자회사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 두 개는 독립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독립되어 있는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두고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 부릅니다. 그럼 개념에서는 기억하실 게 뭐라는 거예요? 얘는 자금 조달의 기초가 사업주의 신용이나 사업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특징에서 기억하실 건 당연하게도
사업주는 별도의 뭘 하나 만든다.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 이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건 누구니까? 프로젝트 회사니까 돈을 갚을 때도 프로젝트 회사가 거기서 나온 수익성을 가지고 또는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이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젝트가 망하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 돈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 돈을 대신 상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 부른 거예요? 그걸 비소구금융 또는 한 푼도 안 갚아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얘한테 돈 빌려주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두고 제한소구금융이라 부른다. 그래서 비소구금융이 무슨 뜻이고 제한소구금융이 무슨 뜻인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뭐 특징 중에서 자금관리가 다른 개발금융 방식에 비해서 철저하다 뭐 이런 것들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장단점은 요약집엔 아마 그렇게 안 써 있을 텐데 장점과 단점을 구별할 때 이 장점은 누구 입장과 사업주 입장과 금융기관 입장을 나눠서 좀 기억을 하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보로 맡길 부동산이나 신용이 별로 없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만 높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고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주 장부에는 돈을 빌린 기록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 불렀어요? 부외금융효과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부라는 건 장부를 나타냈고, 이 장부는 누구의 장부를 나타낸다? 사업주의 장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업주의 장부 바깥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금융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사업주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주의 신용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담보도 없이 이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의도는 뭐예요? 수익이 높으니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장점.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위험을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만약에 사업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사업주의 신용을 담보로 하려면 이 사업주의 자산이 얼만큼 되는지 사업주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일일이 다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평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평가만 하면 되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잘못 빌려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요약집에는 그걸 안 써놓은 것 같은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알고 돈을 빌려주는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아봐야 될 게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도 뭐로 보셔라? 장점으로 보라는 거죠. 누구의 장점? 금융기관. 단점은 뭐예요? 금융기관이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여러 사람이 참여돼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공부할 건 세 가지인데 개념에서는 뭘 꼭 기억하세요? 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방식이라는 거에 개념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건 프로젝트 회사니까 갚을 책임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에. 그래서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익성이나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만 돈을 갚아야 되니까 사업주는 이 돈을 대신해 상환해 줄 의무가 없다. 이게 비소구. 그 다음에 장단점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과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주 입장의 가장 큰 장점은 부외금융효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성. 단점은 수익이 높게 가는 만큼 돈을 빌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단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 지연된다는 건 단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내용 특별히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되게 열심히 시험 문제 냈는데 요즘엔 이게 너무 부실한 게 문제예요. 부실 PF가 문제라 잘 언급은 안 되는데 어쨌든 나왔을 때 조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금을 조달하는 유형. 그 다음에 158페이지 가시면 용어 정리해드렸던 거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다 투자론에서 언급됐었던 용어들인데 이게 금융론에 오면 용어가 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의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 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돈 빌린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융자상환은 그 돈을 갚는 걸 말하고, 월부금은 누구랑 동의하다? 원리금 상환에 부채 서비스에 또는 저당 지불액 등과 동의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융자 원금은 처음에 빌린 대출 원금을 말하는 거고, 융자 잔고는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돈이니까 이걸 투자론에서 뭐라 불렀어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불렀죠. 그래서 구할 때 뭘 이용해서 구했던? 연금의 평가계수 이용해서 구하셨던 그 미상환 저당 잔금이 금융론 오면 뭐라 부른다? 융자 잔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있는 이자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실질이자율과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대출자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을 말했고, 명목이자율은 뭐까지 포함한 인플레이션율까지를 포함한 실제 대출이자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를 정리하시랬는데, 명목이자율은 뭐에다가?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값이 명목이자율이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 정리 잘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별하셔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융위험의 종류 5가지 설명해 놓은 것도, 이게 투자론에서 언급됐던 위험들과 개념이 비슷한 게 많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은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이 돈을 못 갚을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입자가 빌려간 돈이 너무 많아서 이자가 많으니까 그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금융적 위험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변동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이니까 투자론에서 뭐라 불렀던 거? 인플레 위험이라 불렀던 거랑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조기상환 위험 또는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 하는 건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도 전에 이 돈을 상환해버리는 걸 말했죠. 그래서 차입자는 이 돈을 미리 갚으면 대출자가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출자의 위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나 법적 위험은 개념이 똑같으니까, 투자론과 똑같으니까 이해하시고, 이 5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위험은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입니다. 대출자. 그래서 지금 이 용어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투자론하고 금융론이, 투자론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차입자 입장에서 말하는 이론이고, 금융론은 이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 이론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거의 해마다, 거의가 아니라 매년 나오는 문제가 6번에 있는 뭐 대출 가능금액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자는 건데,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그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 대출 가능 금액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리를 3가지나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LTV. 그래서 다른 말로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뭐 대출 비율 이렇게 부르고, 금융론에 오면 뭐라고도 부르는 거? 담보 인정 비율이라 부르는 거. 그래서 LTV 가지고 대출 금액 크기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부채 감당률, 영어로는 뭐 DCR이라고 부르는 애 가지고 제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DTI, 얘는 영어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부르는 애. 이렇게 부르는 애를 가지고 대출금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 2가지는 구하는 식 아까 비율 분석법 할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식은 알고 계시니까, 이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제한이 존재할 때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구하는 식을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LTV 가지고 구할 때는 내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가치에다가 그냥 뭘 곱해주면 된다. 은행에서 제한하는 LTV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순두부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식은 알고 계시니까 그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대출금의 크기를 구할 때는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을, 어차피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대출금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식 안에 부채 감당률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다가 뭘 곱한 값으로? 저당 상수를 곱한 값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식만 하나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주의할 건 이 DTI인데, DTI는 계산하는 식을 안 배웠으니까 계산식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DTI에서 D는 원리금을 말했고, T는 분수, I는 인컴.
그 나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DTI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은행한테 지불할 뭐예요? 원리금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원리금이 왜 생긴 거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배우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이 얼마 있어서 그 대출금에 대해서 1년 동안 지불하게 될 뭐와? 원리금과 그 다음에 이 저당대출 외에 다른 부채들을 전부 다 통틀어 뭐라 부르니까 기타 부채라 부르니까 그 기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1년 동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뭐로 보는 거고 1년 동안 지불할 원리금으로 보는 거고 그 원리금을 뭐로 나눈 값?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 DTI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은행에다 지불할 원리금의 비율.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뭘 구해보자? 대출금의 크기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 대출금을 구할 때는 일단 요 원리금을 구해야 되니까 요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DTI라는 건 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구하는 거니까 연간 소득에다가 은행에서 제한하는 뭘 곱해서 DTI를 곱해서 계산한 값에서 뭘 빼주면 돼요. 이 기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1년 동안의 이자를 빼주면 이게 내가 저당 대출 때문에 상환하게 될 뭐가 되는 거고 원리금이 되는 거고 그 원리금을 뭐로 나눠주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이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서 딴 거 안 묻고 그냥 이 계산식을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차피 문제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만 줘요. 그래서 계산해 놓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산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라 식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따라 풀고 못 풀고가 결정되는 문제니까 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계산식만. 그래서 대출 가능금액 구하는 문제는 해마다 내는 문제니까 시간 되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에 대한 문제였으면 16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 돈을 갚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돈을 갚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이자율의 조정 여부에 따라서 누구랑 누구를 구별한 거 고정이자율 저당대출과 변동이자율 저당대출을 변동이자율 저당대출을 구별하셔야죠. 얘야말로 진짜 시험 문제 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면 돼요. 혼동만 안 되게. 그래서 항상 모함으로 나눠드렸다. 3번 상황이냐 4번 상황이냐로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상황일 때 어떤 일 벌어지고 4번 상황일 때 어떤 일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외워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이라는 거의 개념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이자율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시장의 이자율은 시시각각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이자율이 변화돼도 차입자한테 적용하는 대출 이자율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고정이자율에서는 대출 이자율을 계산할 때 아까 얘기했던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중에 누굴 갖다 쓰는 거예요? 명목이자율을 갖다 써요. 그럼 아까 명목이자율이라는 건 은행이 챙겨가는 실질적인 수익률인 실질이자율에다가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켜서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고 거기다 뭘 포함해서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에 대한 대가를 포함해서 이자율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결정된 이자율은 저당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없는 게 고정이자율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한 거고 대출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시장의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출 이자율도 올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대출 이자율은 변화가 없게 만든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갔는데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누구 하나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떨어지는 게 누구다? 은행이 챙겨가게 될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올라간 만큼.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챙겨야 될 실질적인 이자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 실질이자율이라는 건 은행의 수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대출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남들 이자율 아무리 올라가도 내 이자율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돈을 빌려간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고정금리 하에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실질이자율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에 따라서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위험의 개념 중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로 인해서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하는 위험을 이자율 위험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아까. 그럼 이 이자율 위험을 고스란히 누가 부담하게 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묻는 거예요? 이거 물어요, 이 내용. 그래서 뭐 묻는 거예요? 실질이자율은 올라가는데 내려가느냐?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 누가 이익이고 손해냐? 무슨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거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문제 풀 때 뭐라고 부를 거라고 그랬고 3번 상황이라 부를 거라고 그랬고 3번 상황이 발생할 때 실질이자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 누가 이익이냐? 그리고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외우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더 좋고.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구나? 하락한다는 거예요, 하락. 그러면 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발생을 하면 요 이자율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은 변동이 없어. 그럼 얘가 떨어지는 만큼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야지 이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보다 덜 발생했을 때는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은행의 수익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덜 발생한 만큼. 그러면 수익이 많아진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남들 이자율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 이자율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차입자 혼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차입자는 당연히 어떤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죠.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리한 차입자가 가만히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봐요. 내가 3년 전에 대출 받은 건 이자율이 5%였는데 요즘에 금리 계속 떨어지니까 옆집에 대출 새로 받은 사람은 3%밖에 이자를 안 물어. 그럼 나 혼자 5% 이자 물고 있으니까 나 혼자 손해죠. 그럼 그 이자 5% 계속 물고 계실 거예요? 가 아니라 다른 은행 가서 새로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갈아탔다는 얘기는 차입자가 뭐 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돈을 빨리 돌려받았으니까 이익이요? 가 아니라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되고 그걸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위험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그러면 구조가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혼동시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뭐라 불렀고 3번 상황, 얘를 4번 상황. 그때 실질이자율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차입자와 대출자 중에 누가 이익이고 손해고 그때 발생하는 이 위험은 어떤 위험이고 그걸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낼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물어봤으면 무조건 이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금리하에서는 모든 위험을 다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시장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대출이자율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시장의 이자율 변할 때 누구도 변하게 하면 대출 이자율도 변하게 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변동이자율. 그래서 변동이자율 하에서는 개념적으로는 누가 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에 연동해서 누구도 대출 이자율도 같이 변하는 거죠. 이게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자율을 얘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갖고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때 대출 이자율의 크기는 기준금리라는 거에다가 가상금리라는 걸 더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요 이자율 변화를 반영하는 건 가상금리다,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라고 그랬고,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대출이자율이 변하는 게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때 요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3개월 만기의 시대 이자율과 새로 생긴 코픽스라는 거. 그래서 코픽스는 아직 시험에 개념은 물어봤는데 안 물어본 게 뭐냐면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매월 산정하는 값인데 그 값 중에는 잔액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누가 있다? 신규 취급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낮아지는 상황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코픽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은행이 어차피 은행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조달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수값으로 산정한 거예요. 근데 잔액 기준이라는 건 코픽스가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이 은행에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6년 7월 달 것까지는 산정을 했으니까 이 7월 달 것까지의 모든 값을 다 평균해서 계산한 게 잔액 기준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산정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신규 취급액 기준은 이번 달에 산정할 때 요번 달에 조달한 돈만 가지고 코픽스 값을 산정한 게 신규 취급액 기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유난히 금리 변동이 심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치 거를 다 평균 낸 잔액 기준은 그 변동이 크다 작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잔액 기준은 그동안 값을 다 누적해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동이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규 취급액 기준은 이번 달 것만 가지고 산정을 한 거니까 이번 달에 금리 변동 심한 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자율의 변동이 어때요? 큰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높아지고 있는 게 가능하면 나한테 빨리 반영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느리게 완만하게 반영되는 게 좋아? 느리게 반영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잔액 기준을. 왜? 이 변동을 얘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때는 상승할 때는 누가 유리한 거고 잔액 기준이 차입자한테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 떨어지는 금리가 바로바로 나한테 신속하게 나한테 반영되게 하려면 이번 달 것만 가지고 산정하는 걸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때는 하락할 때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돈을 빌리는 게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요거예요. 기출된 적은 없는데 나온다면 이거 나올 겁니다. 코픽스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거 챙겨주시라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는 개념이잖아요, 개념. 그러면 아까처럼 은행이 대출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인플레가 더 발생한 만큼 시장의 이자율도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장 이자율 상승한 게 고스란히 어디에 반영돼요? 기준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기준금리도 높아지겠죠. 그럼 그게 높아지니까 그걸 적용하는 대출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지난달까지는 이자 3%밖에 안 물었는데 갑자기 이번 달 되면서 어떻게 3.5% 물으라고 더 높인 거예요, 이자율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로 인해서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내가 입게 될 손실을 무슨 위험이라 불렀고? 이자율 위험이라 불렀고, 그 이자율 위험을 이제는 전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물게 된 누가? 차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럼 반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인플레가 덜 발생한 만큼 시장 이자율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다? 하락하고 있겠죠. 그럼 그 시장 이자를 하락하는 게 어디에 반영되니까? 기준금리에 반영되니까 대출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남들 이자율 떨어지니까 내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다시 은행 가서 새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럼 조기 상환이 안 나타나니까 대출자가 그에 따른 손실을 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묻는 건 3번 상황과 4번 상황 구별하셔서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대출 당시 이자율, 이걸 뭐 초기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초기의 이자율은 누가 더 높더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다고 그랬죠. 왜? 그만큼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많으니까 그 위험 대가를 아예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자율, 기준금리가 변하는 건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정하는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짧으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바로바로 차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유리할 테고? 대출자한테 유리할 테고. 이게 길어지면 그 긴 기간 동안은 여전히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어야 돼요?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겠다? 차입자한테 유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시험 문제 내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오면 맞추시라는 거예요. 얘가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거 물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당대출의 종류를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나눴었죠. 그래서 요약집의 145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원리금 상환 방법에 따른 구분이라는 거에서는 일단 기억하실 게 그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은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저당 기간 동안, 융자 기간 동안 원금까지 싹 다 갚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부 상환이라 부르는데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원금 만기 상환 또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융자 기간 동안에는 원금은 땡전 한 푼 안 갚습니다. 그 원금은 언제 갚겠다는 거예요? 만기에 일시에 상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융자 기간 동안에 원리금 상환액 또는 은행에다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 또는 월부금을 계산할 때 뭐는 없다는 거예요? 원금은 없어. 이자만 구하면 돼요. 이자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면 원금 만기 상환 또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란 말이 나오면 누구만 구하면 된다? 이자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즐겨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당 기간 동안 원금까지 갚는 방법도 있지만 뭐도 있다? 이자만 갚는 방법도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원금 만기 상환 또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그렇게 해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할부 상환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도 있고 또 원금 균등도 있고 또 체증식도 있고 이 세 개 구별하는 건데 일단은 개념 구별하시자고 그랬죠. 개념.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원리금의 크기는 매년 어떻다? 균등하다는 거예요. 균등. 근데 이 균등한 원리금을 어떻게 구해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은 처음에 빌린 융자 원금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저당 상수.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저당 상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 원리금 균등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 그 융자 잔금, 그 미상한 저당 잔금 구하고 잔금 비율 구하는 문제가 문제집에 있는 대로 나오면 출제 오류라고 하는 이유가 저당 상수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안 주어지면 무조건 오류예요. 저당 상수를 쓰는 건. 근데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에서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 원리금 중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융자 잔고에다가 뭘 곱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어차피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이 융자 잔고가 줄어드니까 이자는 계속 줄어들겠죠. 그걸 두고 채 감한다. 그러면 이 원리금에서 뭘 빼고 나면 이자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원금이고 얘가 줄어드는 만큼 그 원금 상환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첫 번째가 요거 묻죠. 그래서 원리금 어떻게 되고 원금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이 원금의 크기를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저당상수 이용해서 구한 거에서 이자 계산해서 빼면 되니까. 우리 문제집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초반에 상환되는 돈의 대부분은 초반에는 뭘 갚는 거예요? 이자가 주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자 위주의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융자 기간에 얼마 정도 지나야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처음에 빌린 돈 중에서 얼마 정도를 갚을 만큼 2분의 1 정도 상환이 일어날 만큼 초반에는 다 뭐 갖다 준 거예요? 이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 위주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은행에다 지불하는 돈은 이 세 가지 돈 중에 실제로 갖다 주는 돈은 뭐예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요게 저당 지불액이라 불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금의 크기가 매년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그만큼 뭐 하기가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얼마 빌려줄게, 얼마 갚아라만 얘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갖다 주는 돈이 똑같으니까 계획 세우기가 그만큼 어떤 거예요?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건 세 가지예요. 개념 묻고, 계산하라고 묻고, 특징 묻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은행에다 지불하는 돈 중에서 누구의 크기만? 원금 상환액의 크기만 균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등한 원금 상환액을 구하시려면 처음에 빌린 융자 원금을 뭐로 나눠라? 돈을 갚는 횟수로 나누면 돼요, 횟수. 기간인데 이게 연이면, 연상환이면 매년 상환하기로 했으면 그냥 연도로 나누면 되고, 매월 상환이면 거기다 얼마를 곱해서 10일을 곱해서 돈을 갚는 횟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돈의 크기가 매년 어떻다는 거예요? 균등. 근데 은행에다 갖다 줄 돈은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다? 이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자의 크기는 아까처럼 융자 잔고에다가 뭘 곱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얘는 원금이 어찌됐든 상환되는 애니까 이 금액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계속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돈이 은행에다 실제 지불하는 원리금이잖아요. 저당 지불액.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똑같고 얘는 점점 줄고 있으니까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더라? 체감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리금이 계속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체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묻겠어요?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하세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그냥 내면 심심하니까 3회차 원리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고. 그 다음 얘의 가장 큰 특징 5가지. 특징이라고 설명드렸던 5가지 있었잖아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대출 초기에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되는 돈의 액수가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어떻다? 크다. 그 말은 초반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돈 상환하는 부담이 가장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 부담이 제일 많은 거죠. 갚아야 될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초반에 누구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가 빌려둔 돈의 회수가 가장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을 때 또는 중도 상환했을 때 그만큼 초반에 갚아놓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융자 잔고, 즉 저당 잔금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남아있겠죠. 왜? 초반에 많이 갚았으니까. 그 얘기는 전체 융자 기간을 통틀어서 전체 융자 기간 동안에 뭘 계산해 보면 이자 지급한 돈의 합계, 이걸 이자 누적액이라 표현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융자 잔고에다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융자 잔고가 제일 빠른 속도로 줄잖아요. 그럼 이자 갖다 준 돈도 제일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뭐예요? 초반에 갖다 주는 돈이 제일 많아서. 그럼 이 중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항상 1등은 누구예요? 원금 균등. 2등은 원리금 균등. 3등은 잽도 안 되게 체증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증식은 물어볼 게 뭐 개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체증식이라 불리는 이유가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점증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갚는 이유는 소득이 적을 때는 조금만 갚다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많이 갚을 예정인 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최증식입니다. 그러면 체감식은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처음에는 소득이 많았지만 갈수록 줄어들 사람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최증식은 특징이 대출자 입장에서 갚아주는 돈이 워낙 적으니까 원금 상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금 회수가 제일 늦다라는 거는 특징이고, 또 소득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뭐를 늘린 건데, 원리금을 늘린 건데, 이 소득 늘어나는 게 원리금 늘어나는 걸 못 따라가면 이 돈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아요. 그래서 갚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초반에는 갖다 주는 돈이 워낙 적으니까 분명히 돈을 갚았는데 오히려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금이 늘어나. 이걸 부의 상환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는 분명히 상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준 돈이 워낙 적어서 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부의 상환의 가능성도 있는 게 최증식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돈 빌리면 이게 너무 커지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유리하다? 단기 대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뭐다? 최증식이다.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낼 때 개념 물어보는 거 나오면 제일 쉬워요. 우리 문제집에도 들어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기 등 원금기 등 최증식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내는데 금융론 문제 중에 제일 쉬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꼭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별하는 것도 요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니까 요거 잘 구별해서 맞추시고, 그럼 또 하나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요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 되시면 풀 수 있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뭐 잘 찍으셔야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절대 놓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문제 볼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문제집이 금융론은 기본서 순서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뒤죽박죽 해야 돼서 금융론 볼 때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일단 투자론부터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문제집에 몇 페이지예요?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19번부터 풀어보시면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19번부터 풀어봅니다. 19번.